잘할 수 있어요. 이번에 소리가 잘 들어가기를 바라보며 이렇게 됐다. 그래서 정말로 지질시대 해봅시다. 자, 원래는 지질시대를 크게 두 개로 구별을 해요. 시생누대, 원생누대 말 크게 구별을 하고 그걸 다시 성칸부리아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렇게 네 개로 구별을 하고 그걸 다시 뭐 오르도비스기, 대봉기, 캄브리아기, 뭐 백악기, 뭐 이런 거 있잖아. 쥐라기 뭐 이런 거 있잖아. 쥐라기 공원 이게 왜 나왔겠어? 아, 너네 모르는구나. 이렇게도 세대 차이가 나요. 옛날에 잘 나가던 영화 중에 우리 너네 뭐 예를 들면 그 뭐냐 뭐 있을까? 시리즈 영화 같은 거 혹시 아는 거 있니? 쥐라기 공원이 선생님 되게 어렸을 때 나온 건데 아무튼 이게 뭐 결론은 그거였지. 영화의 포인트는 과거에 그 화석 연구를 하다가 거기 유전자를 거시기 해갖고 복제를 해서 공원 섬 하나를 쥐라기 시대로 만든 거지. 공룡이 막 살고 막 그래서 막 결국에는 관광 상품화 하려고. 근데 망했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근데 어쨌거나 거기서의 쥐라기가요. 중생대 한 시대야 시대. 중생대를 네 개로 나누어 놓거든요. 뭐 쥐라기, 백악기, 제4기, 생각이 안 나네. 아무튼 뭐 이렇게 나눠놔요. 그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우리가 언뜻 다 들어본 얘기들이야. 근데 그 기로 나누는 건 그거는 이제 지구과학에서 나와요. 그때 또 다 외워야 돼. 나는 안 외워도 돼. 니들은 외워야 되는데 아무튼 근데 우리는 여기서는 뭐만 한다? 배구분만 할 거예요. 성칸부리아 대 고생대 뭐 이렇게 그 선칸부리아대도 얘들아 고생대 제일 앞에가 캄브리아기야. 캄브리아기의 앞이다 그래서 선칸부리아야. 우리가 얘기하는 선칸부리아 시대가 캄브리아기의 앞이다 해서 선이 앞에다 그냥 붙인 거거든요. 어쨌거나 그래서 지질 시대가 아까도 말했지만 46억 년 전부터 4억 년? 46억 년 전부터 현재까지를 우리가 지질 시대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 전체 기간을 이제 어떻게 나눠봤어요? 성칸부리아,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로 나눠왔어요. 그리고 나눈 기준은 아까 얘기했어요. 뭐라고요? 생물계의 큰 변화. 그래서 뭐 여기 보면 46억 년 전부터 5억 4,100만 년까지를 뭐라고 한다? 성칸부리아. 5억 4,100만 년부터 2억 5천? 뭐까지를 고생대. 2억 5천부터 1억 6천?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아무튼 뭐 그 언저리까지를 중생대. 그리고 거기서부터 6,600만까지를 신생대. 까지를이 아니지. 6,600만부터 현재까지인데? 뭐 아무튼 이따가 다시 씁시다. 시대 구별을 해놨는데 그 각각의 구분 기준이 이제 생물계의 큰 변화고 뭐 환경의 어마어마한 변화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되는 건 선생님 지금 읊어보면 총 46 중에 46부터 5억 4천까지가 성칸부리아야. 그러니까 거의 한 어림잡아 90%는 성칸부리아야. 나머지 꼴랑 10%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우리가 지금 많은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할 부분도 1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는 모르는 거야. 잘 몰라. 잘 모르지만 유추를 해 가 보는 거지. 그래서 하나씩 우리도 해봅시다. 1번 성칸부리아 시대. 시기적으로는 46억 년 전부터 5억 4,100만 년 정도까지를 성칸부리아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계속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할 거면 이 시기에 자 기후는 어땠어? 수륙 분포는 어땠니? 그래서 어떠한 생물들이 살았어? 이렇게 세 가지를 계속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성칸부리아의 포인트는 기후도 수륙 분포도 잘 몰라요. 뭐 온난했을 거다. 말기에 빙하기가 있지 않았을까. 수륙 분포 또한 뭐 지금과는 다른 모습이었겠지만 근데 다 그냥 유추야. 잘 몰라서. 왜 잘 몰랐을까?
지금 우리 이 시대를 구별하고 하는 기준으로 삼았을 때 연구를 하는 대상이 뭐였죠, 아까? 무엇을 연구하여 이 과거의 시대의 환경, 생물체들을 알 수 있었어? 그렇죠, 화석. 화석 연구를 했잖아요. 성칸브리아 시대는 이제 막 지구가 탄생한 상황이라 생명체가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개체수도 적었는데 최초의 생물체는 단단한 부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선생님이 화석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이러한 조건이 필요해라고 했잖아. 그 조건하고 다 반대야. 개체수가 적고 단단한 부분이 없고 그 다음에 화석이 혹여나 남았다고 해도 46억 년을 지나서 지금 나한테 남아야 되니까 확률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남아있는 화석이 별로 없어요. 성칸브리아 시대에 만들어진 화석이 만들어졌다 손 치더라도 지금 현재 우리에게 발견된 애들이 별로 없어서 연구 대상이 얼마 없다 보니까 연구를 충분히 하지 못해서 다 유추해요. 그냥 기후가 그랬을 거야, 환경이 그랬을 거야 정도로 유추를 하고 있어요. 대신 이제 생물에 대한 이야기는 한 가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당연히 이 시기에는 모두 바다에서 살았어요. 모든 생명체가 바다에 살았어. 비록 조그만한 단세포 생물이고 조금 더 진화한 다세포 생물이지만 어쨌거나 살아있는 생명체라면 모두 바다에 살았어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요것 때문이죠. 지구가 막 탄생했을 시점에는 아직 오존층이 없어서 자외선이 그대로 대기 중으로 들어오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육상에서는 그 자외선에 노출이 된 채로 살아야 되니까 살아갈 수가 없어서 결국에는 모든 생명체가 바다 밖에 있을 수 없었다. 그래서 최초의 바다에서 이제 단세포 생물부터 시작을 해서 등장을 했겠지. 근데 그 중에 어떤 애들이 지금 등장을 하냐면 광합성 단세포 생물, 광합성 세균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남세균이라는 애가 등장을 합니다. 최초의 광합성 세균인 남세균이 출현을 하고 얘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해요. 그 이유가 우리가 선생님이 언제 얘기했었냐면 지구의 역사를 바꾼 화학 반응할 때 잠깐 얘기를 해줬었는데 막 탄생한 지구에 자, 여기가 대기 조성이에요. 어떠한 대기들이 있었는지를 내가 볼 거고요. 여기가 시간이에요. 지구가 막 탄생한 시점에는 지구 대기에 질소는 예나 지금이나 비슷한 양이 있었고요. 그보다 10배 이상 많은 양이 이산화탄소라고 해요. 처음 막 등장한 대기에는. 그리고 이제 원시 바다가 생기면서 그 바닷물에 이산화탄소가 싹 녹아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0은 아니지만 지금은 대기 중에 비율이 되게 적은 편이죠. 그럼 얘네가 바닷물 속에 녹아 들어간 이유는 뭐 별거 없어요. 그냥 압력이 높아서. 원래 기체는 온도가 낮고 압력이 높으면 물에 잘 녹아요. 근데 뭐 온도는 잘 모르겠어 치더라도 대기 중에 분압이 되게 높으니까 뭐 하게 된 거야? 바다가 생기기 전에는 대기 중에 밖에 있을 수 없었지만 바다가 딱 생기자마자 이제 확 녹아 들어간 거야. 그래서 싹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다야 이제. 원시 대기에는 산소도 없고 오존도 없었어. 근데 이 바다에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가 녹아 들어가면서 저 이산화탄소와 충분한 빛, 물을 이용한 광합성 하는 애들이 등장을 했어. 그럼 쟤네들 입장에서는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재료가 진짜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것들을 바탕으로 폭발적으로 개체수가 증가를 해요. 그래서 쟤네가 막 뭘 만들어주는 거야? 산소를 만들어주는 거지. 그래서 그 결과 없던 산소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광합성하는 세균들이 뭐를 해준 거야? 산소를 공급해준 거야. 지구 대기에 산소 공급의 주 원인이 되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서는 이 산소가 대기 중에서 자외선하고 반응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존이라고 하는 게 생기고 그것이 이제 성층권에 가서 오존층을 형성하게 되죠.
그 결과 오존층의 형성으로 이제 뭐 하게 되는 거야? 즉 육상 진출이 가능해지는 거죠. 요거는 실은 이제 좀 나중 얘기예요. 육상 진출 얘기는 고생대 가서의 얘기고, 지금 이 남세균이 이제 언제 등장을 한 거예요? 성캄브리아 시대에 등장을 하고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그래서 원래 지구 대기에 없던 산소를 공급해주는 주요 공급원이 됐다 정도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그럼 저 광합성 세균인 남세균의 존재는 무엇을 통해 알았냐면요, 얘가 화석으로 남았어요. 남세균이 무리를 지어서 사는데 그 무리를 지어져 있었던 흔적이 바로 스트로마톨라이트라는 화석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게 좀 시간이 더 지나서 성캄브리아대 후반부에 가면 이제 단세포 생물이 아니라 조금 더 진화한 다세포 생물, 그리고 그 다세포 생물들이 무리지어 살아가는 모습이 화석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후반부에 가서 다세포 생물들이 등장을 하고요. 얘가 이제 화석으로 남은 게 뭐로? 에디아카라 동물군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제 동물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동물군은 말고 그냥 무리지어 사는 모습을 흔적으로 남은 거예요. 그래서 스트로마톨라이트 하면 최초의 단세포 생물, 최초의 단세포 광합성 세균 이런 거 생각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에디아카라 동물군 하면 성캄브리아대 중반을 넘어서서 좀 더 진화한 다세포 생물들이 등장했다라는 걸 알려주는 화석인 거지. 이런 식으로 요 흐름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성캄브리아 시대는 이제 화석이 많이 남아있지 않아서 기후나 수륙 분포에 대해서는 별 얘기가 안 나와요. 유추하기 힘들다. 그리고 나머지 이야기들만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캄브리아는 화석이 딱 2개만 나와요. 스트로마톨라이트하고 에디아카라 동물군. 심지어 에디아카라 동물군은 통합과 교재에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좀 더 중요하다 하면 얘가 더 중요한 거고요. 하나 더 간다 그러면 에디아카라 동물군까지 좀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겠죠. 마음에 안 들어. 내가 한 걸로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이제 2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고생대. 고생대는 그러면 5억 4,100만 년 전부터 2억 5천 정도? 전까지를 얘기를 한다 정도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여기도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부터는 이제 기후, 수륙 분포, 그 생물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계셔야 돼. 고생대의 기후적인 측면은요, 대체로 온난 하나, 말기에 빙하기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전히 빙하기의 표현이 다 얼어 죽는 그런 타이밍이야. 그래서 말기의 빙하기만 딱 들어도 저것 때문에 다들 돌아가셨나 보다 라는 생각을 좀 같이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고생대 수륙 분포가 참 독특해요. 원래 고생대에는 대륙들이 분리되어 있었거든요. 떨어져 있던 대륙들이 고생대 말에 한 덩어리가 됩니다. 이 한 덩어리가 된 이 대륙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판게아라고 부르죠. 또는 초대륙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뭐 흔히들 얘기하면 지금 인도 있지, 인도. 인도가 지금 추운 동네니 더운 동네니? 되게 더운 동네잖아요. 걔가 인도가 적도 부근에 위치하고 있어요. 근데 원래 고생대 말에는 인도 대륙이 어디에 있었다라고 얘기하냐면 남극 대륙에 붙어 있었던 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고생대 말에 남극 대륙에 붙어 있던 애가 중생대 초부터 서서히 뜯어져 나와서 신생대를 지나 지금 현재와 같은 위치에 이르렀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히말라야 산맥이 신생대에 생긴 거예요. 여기 있던 대륙이 위에 있던 대륙한테 와서 쾅 부딪히면서 산맥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상세한 얘기는 이제 나중에 나올 텐데 왜 여기서 수륙공포에 대한 얘기를 하냐면 요 빙하기 하고요. 이 하나가 된 대륙이요. 살아가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생물들에겐 어마어마한 변화예요. 그래서 우선은 추워 뒤지겠는데, 그지? 갑자기 대륙이 슬금슬금 저기 추운 동네에 있던 대륙이야. 근데 갑자기 따뜻한 데로 왔다 쳐. 거기 사는 애들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짓이에요, 그죠? 그래서 생물계의 크나큰 변화를 만들게 돼요. 그래서 우리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지질시대를 거치면서 멸종을 5번 정도 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걸 대멸종이라고 불러요. 그 대멸종 중에 제일 큰 멸종이 여기예요. 여기가 가장 생물들의 다양성이 그러니까 생물의 종류의 숫자, 개체수가 많이 줄어드는 타이밍이야. 그래서 대멸종 3번인데 얘가 아무튼 여기서 제일 큰 일이 벌어져서 고생대 말에 대한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고 이유를 제일 많이 물어봐요. 왜 이때 가장 큰 대멸종이 있었을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빙하기가 있었는데 거기다가 판게아 형성으로 해양 생물들에게 급격한 환경 변화가 생겨서 그래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잠시 후에 한 번 더 엮어서 할게요. 어쨌거나 이 정도 기억을 해두시고 이러한 환경과 이러한 기후에 어떠한 생물체들이 살아가고 있었느냐. 자, 우선은 뭐 동물로 치면 이제 이때 어류가 출현을 하고요. 이제 물에 사는 애들. 그리고 뭐 중후반부에 가서 오존층이 생겨요. 아까 여기서 얘기했던 오존층. 그러면서 드디어 육상 진출이 가능하게 되죠. 육상 진출. 그러면서 급격하게 생물종이 다양해져요. 그러니까 생각해봐. 바다에서만 살 수 있었는데 이제 육상에 가서도 살 수 있게 되면 환경이 다양해지니까 그만큼 더 다양성이 늘어나는 거예요. 다양한 생물들이 등장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때 양서류도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양치식물 번성을 하는 시기가 와요. 그러니까 물에 사는 걸 어류라고 하면 육지에 대표하는 게 포유류란 말이야. 그 둘 사이 어중간한 애가 양서류란 말이야. 그지? 양치식물도 마찬가지예요. 양치식물의 해조류와 거시식물 사이 중간 어디야? 그러니까 얘네가 지금 이제 막 육상으로 진출하는 중간 단계에 있는 애들이 막 이제 번성을 하는 거지. 어느 정도였냐면 얘들아, 우리가 아는 양치식물의 대표적인 애가 고사리예요. 너네 고사리 나물 먹니? 우리 집 7세는 안 먹어요. 고사리 생각해보면 사이즈가 어때요? 선생님 손바닥만 하나? 고사리를 나물로만 봤지 실제로 못 봐서 그렇지? 이렇게 고사리 손이라 그러잖아. 왜? 고사리가요 이렇게 사람 손바닥처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늘어져 있어. 그 가지를 우리가 떼서 먹는 거거든. 근데 기껏해 사람 손바닥만한 수준이야. 근데 이 시대의 고사리는 어느 정도 말했냐 사이즈가? 현재 숲 나무 사이즈였다고 해요. 현재 나무들이 숲을 이루듯이 고사리가 숲을 이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이 고사리 숲이 예를 들어 하필이면 이 동네에 화산 폭발을 빵 한 거야. 화산재가 착 쌓여서 메모리 됐네? 그럼 이 고사리들이 땅속에서 썩어 문드러져서 뭐 된다? 석탄 된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뭐 요즘은 뭐 캐지 않지만 석탄 그런 광산들 있지. 다 고생대에 만들어진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고생대 됐으니까 지금 뭐 5억 4,100만 년 전에 최근이라고 해야 2억 5,100만 년 전에 만들어진 석탄을 한 100년 만에 다 꺼내 쓰는겨. 그렇잖아. 그래서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지. 만약에 비슷한 시간 2억 5,100만 년을 들여서 그걸 꺼내 썼으면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내가 그걸 꺼냈음과 동시에 다른 방향으로 또 이산화탄소가 땅속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순환하는 과정을 거쳤을 텐데 인류가 중간에 끼어갖고 이제 방해를 한 거지, 간단히 표현을 하면. 어쨌거나 그래서 이러한 생물계의 어떤 변화가 있었다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 시대를 대표하는 화석에는 이제 누가 있냐? 아까 얘기한 삼엽충 나와야지. 아까 여류, 갑주어 나와야지. 그죠? 그 다음에 방추충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필석이라는 애도 있거든요. 지금 선생님이 4개 쓴 거 다 해양생물인데 얘네는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교과에 나오는 그림 같은 거랑 같이 연결을 좀 하셔서 그림이 나왔어? 얘는 필석이야? 이건 고생대야. 그리고 이와 하나 더 붙이자면 해양생물이라는 것까지 같이 해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식물은 양치식물인데 이제 양치식물은 고살인데 얘는 표준화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고생대를 대표하는 데라고는 얘기는 안 해요. 그래서 이 정도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자, 그럼 이제 3번 중생대로 가봅시다. 자, 중생대는 2억 5,100만 년 전부터 6,600만 년 전? 얼마냐? 아니지. 까지를 중생대라고 부른다. 여기도 이제 기호적인 측면으로는 중생대의 특징, 유일하게 빙하기가 없었습니다. 얘만 빙하기가 없었어. 그러니까 성캄브리아도 유추하기로는 빙하기가 있었을 것으로 유추를 하고요. 그다음에 고생대나 신생대는 빙하기가 있었다로 마무리가 되거든요. 근데 중생대만 유일하게 빙하기가 없었다가 되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뭐 수륙분포로 치면 아까 고생대 말에 형성되었던 판게아가 분리되고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대서양도 생기고요. 그리고 안데스 산맥이 이때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러한 변화를 겪는 동안 생물들은 어땠느냐? 원체 이제 따뜻했잖아요. 그래서 막 뭐 양치식물들이 많이 자라고 거기서 더 진화를 한 이제 거시식물들이 번성을 하고 막 이래요. 그래서 이 시기에 거시식물이 번성을 했는데 이거 먹고 사는 대형 파충류들이 번성을 하게 되죠. 그 중에 육상에 있는 애들을 우리가 공룡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치? 그러니까 대형 파충류들이 살아갈 수 있었던 기본 베이스가 날씨야. 계속 따뜻하다 보니까 비도 잘 오고 날씨도 온난하고, 그러니까 이 식물들이 급격하게 성장을 할 수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걔네 가지고 먹고 사는 그 상위 영양 단계인 애들도 이 어마어마한 덩치를 유지할 수 있는 이제 상황이 된 거지. 그래서 이런 거 좀 기억을 해 두시되, 그리고 여기서도 얘기하는 화석. 그러면 이제 우리가 궁금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빙하기도 없었다던데 공룡은 왜 멸종을 했을까요? 그죠? 추워서 뒤진 건 아닌가 봐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러 가지로 유추를 하는데요. 우선 저 판게아가 분리가 된다라는 건요, 얘들아. 땅이 찢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지진이나 화산 활동이 크게 일어났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뭘 설명하냐면요. 요 시기에요. 운석 충돌이 좀 잦았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요인이 돼서 화산 활동이 되게 빈번해지고, 화산 활동이 빈번하다는 건 화산재가 햇빛을 가린다는 뜻이에요. 햇빛을 가리잖아요? 그러면 화산재가 햇빛을 가렸는데 화산재의 주성분인 수증기나 이산화탄소 때문에 따뜻하긴 해요. 왜 걔네가 온실효과를 극대화시켜주거든. 따뜻은 한데 햇빛이 차단됐으니 광합성을 하겠어 못하겠어? 못하지. 그래서 햇빛이 차단되어 식물들이 먼저 멸종하기 시작을 하겠죠? 그러면 그거 먹고 사는 애들 중에 얘네가 제일 먼저 멸종해요. 대형이라. 조금만 먹어도 되는 애들은 이제 살아남는 거고, 너무 많이 드셔야 되니까 먼저 죽는 거지. 그래서 뭐 그러한 요인들을 좀 같이 연결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네 번째 신생대로 넘어가죠. 신생대는 6,600만 년 전부터 현재까지를 신생대라고 불러요. 여기도 뭐 기후적인 측면으로는 대체로 온난한데 말기에 빙하기와 간빙기가 반복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고로 현재 간빙기라고 말해요. 현재 우리가 간빙기를 지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뭐 수륙분포로는 자, 아까 판게아와 분리가 맞게 됐잖아요. 신생대에 와서 현재와 가장 유사한 수륙분포를 이루었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요때 히말라야 산맥이 만들어졌다. 이 정도로 얘기를 해주시면 되고, 생물들에게는 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느냐. 요 시기에는 속시식물과 포유류가 번성하던 시기다. 포유류가 번성하던 시기고요. 그 다음에 뭐 인류가 등장을 하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뭐 화석으로 치면 뭐가 나오면 되냐? 아까 얘기했던 화폐성 메모드 이런 거 생각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지질시대에 들어와서는 각 시대를 반드시 구별을 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각각의 시대에 이제 어떠한 환경의 차이, 생물들의 차이 이런 부분들을 잘 구별을 하실 수 있을 정도면 특별히 어렵게 나올 부분은 아니에요. 대신 이제 보시다시피 외워야 되는 게 많죠. 흐름으로 보자면 뭐 생물들의 진화 계통을 좀 아시면 돼요. 예를 들면 동물은 이제 어류에서 시작을 해서 양서류, 파충류, 포유류 이렇게 가는 거고, 식물은 해조류에서 시작해서 해조류, 양치식물, 거시식물, 속시식물 이런 식으로 가는 거. 그 흐름을 좀 아시면 시대를 구별하는 데 있어서도 같이 가주시면 되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이제 이렇게 시대 구별을 하다 보니 누가 봐도 성칸무리의 말기야에는 한번 대멸종했을 것 같고, 고생대 말에는 어마무시한 대멸종이 있었다며, 그 다음에 중생대에도 공룡이 멸종했을 수준이면 여기도 대멸종이지, 그치? 대멸종들이 있었을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사람이 임의로 발견된 생물줄의 가지수를 이제 세면서 몇 프로나 멸종했느냐를 이제 해봐요. 그래서 20% 이상이 멸종을 했을 시점을 대멸종으로 한번 정의를 내려봤어요. 그랬더니 와, 대멸종을 5번이나 했네. 이거는 선생님이 그래프는 여기다가 안 그릴게요. 우리 교재에 있어요. 대멸종을 5번이나 했어요. 그래서 대멸종한 타이밍들을 보니까 하나 더 넘겨야 될 것 같아. 대멸종한 타이밍을 보니까
우선 성칸부리아 시대는 이제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 자료가 별로 남아있지 않아서 별 얘기를 안 합니다. 성칸부리아를 빼고 고생대부터 시작을 해서 고생대 초반, 중반, 후반. 그러니까 고생대 초반, 중반, 말기 이렇게 3번. 그리고 말기에 제일 크게. 그리고 중생대에는 초반, 중생대 말기. 그래서 그리고 신생대로 넘어왔겠지. 그지? 그래서 총 5번의 대멸종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거를 시기를 외우시는 게 아니에요. 요거는 항상 그래프가 같이 나와요. 그래프가 나와서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가로축이 시간인 거야. 그리고 세로축이 생물과의 수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과의 수라고 하면 생물 종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이어져 가다가 갑자기 뚝 떨어지고 또 뚝 떨어지고 뚝 떨어지고 막 이래. 그래프들이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그래서 그 뚝 떨어지는 타이밍들을 한 번씩 이렇게 대멸종 1번, 2번, 3번 이렇게 가면 되는데 포인트는 뭐냐면 전체적으로 그래프의 양상을 보면요. 전체적으로는 분명히 중간중간에 뚝뚝뚝 떨어지는 데는 있는데 쭉 증가하는 경향성을 가져요. 그죠? 중간에 분명히 떨어집니다. 중간에 갑자기 톡 한번 떨어졌다가 다시 슬금슬금 올라가고 톡 한번 떨어졌다가 다시 슬금슬금 올라가는데 포인트는 전체적으로는 과의 수가 분명히 증가를 하고 있어요. 이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대멸종을 5번을 겪으면서 생물 종이 다양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생물 종의 다양성이 증가했다. 왜 그랬을까? 뭐 다 멸종하고 난린데 날씨도 추워 죽겠고 화산은 팡팡 떠지고 막 햇빛은 가리고 식물은 다 없어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어쩌다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를 뒤에 가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한 번씩의 어마어마한 환경 변화가 오히려 생물들한테는 더 다양해져야 이 모든 환경에 살아남겠구나 라는 방향으로 진화를 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뒷부분에 가서 얘기할 거니까 이 디젤 시대에서 가장 마무리는 요걸로 마무리 지어주시면 돼요. 디젤 시대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구를 해본 결과 비록 5번의 대멸종을 거쳤지만 그 과정에서 평균적으로 생물의 종류가 다양해졌어. 생물종의 다양성이 증가하고 있어. 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단원에서 어려운 건 없어요. 그죠? 어려운 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어려울까 살펴보면 딱 하나예요. 새로 나오는 말들. 그죠? 뭐 삼엽충이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그지?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이 모든 이야기들이 우리가 뭐 경험을 할 수도 없고 뭐 해볼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연구를 해서 밝혀진 사실이야 외워란 말이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얼마나 잘 숙지를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정리를 잘 해두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만.